오늘 이제 그 제목은 연준의 구원투수 역할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주제로 잡았는데요. 그거 전에 이제 어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거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잠깐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좀 하여간 오늘도 좀 하여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 YCC 폐기 굿바이 아베노믹스는 불가피하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YCC라는 것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 이제 얘기를 다뤘던 건데, 일드 커브의 이제 약자로 YC를 우리가 쓰고 그러죠.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시장 금리는 대개 채권의 수익률을 우리가 시장 금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 곡선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를 이렇게 이런 이제 금융 관련된 얘기에 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받는데 오래 예금할수록 되게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요즘은 그게 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 때문에 뭐 2년, 3년짜리 하게 되면은 좀 이제 1년 이후부터는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이제 이런 예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률, 이자를 나타내는 시장 이자율을 나타내는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가져야 되겠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요. X축이 만약에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금리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는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이제 곡선 모양을 이제 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그러니까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인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C는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억제. 그걸 이제 통제한다 하는 얘기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2016년도에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2월 달에 소위 말해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고 나서 그해 여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0년물 장기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0%에서 관리하겠다. 장기 시장 금리의 목표 금리를 도입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9월 달부터 시행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이 아니라 이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좀 이제 유연하게 이제 그러니까 압박을 받으니까는 0% 이내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는 0.25%로 이제 그러니까는 확장을 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0.25% 범위내로요.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20일경에 12월 19일인가 20일경에 0.5%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냐면은 이 0%로 그러니까 0%라는 얘기는 장기 금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것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하나의 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뭐 이자 부담을요. 이자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고 그 장기 10년물 금리는 이제 기업의 설비 투자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바로미터가 되는 금리이기도 하지만은 일본 정부에 그러니까는 그 재정 부담을 이제 그러니까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것이 돈을 찍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목표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지탱 불가능하다 보니까는 많은 부작용을 낳다 보니까 0.25%로 확장을 했다가 또 다시 0.5%로 확장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뭐냐면은 그냥 유지하겠다. 0.5%를 유지하겠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해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그냥 유지하겠다. 이건 당연합니다. 구로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2002 양반이 13년도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총재를 했으니까는 자신이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총재를 하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자기가 옳았다는 걸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4월 달에 이제 교체가 되는데 교체가 될 때까지는 이 입장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엔화 가치가 다시 그러니까 이제 크게 떨어졌죠.
엔화 가치가 130엔이 좀 붕괴됐다가 다시 130엔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는 뭐 그 이 금리를 방어하겠다는 이제 돈 찍어서 금리를 방어하겠다는 것이 확인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엔화 가치는 돈을 찍게 되면은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졌지요. 130엔대로 이제 그러니까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 금리 통제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0.5%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장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첫째 날 수익률 곡선입니다. 그때는 0.25%에서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10년물 그 X축에 보게 되면 10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10년물이 그러니까 0.25 이제를 넘어서게 되면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10년물 이전까지는 0.25로 좀 확장하는 순간에 그 아래에 있는 7년물, 5년물, 3년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당연히 올라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충분하다는 것은 뭐냐면 10년물이 지나가는 순간에 20년물, 30년물, 40년물, 10년물 지나가는 순간에 그냥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폭등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억지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금리를 그러니까는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금리를 통제하는 것은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통화 정책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단지 뭐냐면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경제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금리를 그러니까는 10년물까지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사실은 세팅하는 거거든요. 세팅한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YCC 페이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어저께 이전까지 보게 되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보게 되면은 0.5%까지 이제 그러니까는 허용하겠다 했는데 0.5%를 다 넘어섰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Y축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수익률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있는데 0.5% 빨간색으로 네모로 이제 박스로 해놓은 것이 0.5% 위에서 다 형성되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일본의 그러니까 이 YCC 수익률 통제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이제 이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요. 12월 28일에 이제 이걸 시행할 때에 비해 가지고 1월 10일까지요. 1월 10일까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또 돈을 찍어냈어요. 돈을 찍어냈습니다. 얼마나 찍어냈냐면 한 8조 엔 정도를 8조 엔 정도를 찍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방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는 시장의 원리를 이렇게 왜곡시키다 보면은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의 그러니까는 그 화폐에 심각한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1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어저께 이제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국채 수익률 곡선 보게 되면 0.5%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0.365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마감됐는데 지금 뭐냐면 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는 10년물 국채를 그러니까는 사들였다는 얘기죠. 사들이니까는 10년물 국채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5%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통화 0.5%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거를 관철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 돈 찍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거 이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일본 경제가 그거 가지고 사실은 이미 2016년부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2016년부터 일본의 그러니까는 이 아베노믹스는 시장은 파산 선언을 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거 궁금하신 분은 이제 그걸 보시도록 하세요. 18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이요. 저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수님은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그러니까 그 파산했다 아베노믹스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뭐냐면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근거를 가지고 뭘 드냐면은 해외 생산 부분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해외 생산 부분을요. 뭐 해외 생산은요, 뭐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나가 있고 어느 나라 기업이나 다 해외 생산들 많이 나가 있죠. 나가 있는데 자 이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거의 댓글다가 제가 설명을 달기에는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언급하면서 같이 좀 언급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는 많이 얘기했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돈 찍어가지고 엔화가치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액을 증가시키겠다 그랬었어요. 하는 정책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엔화 기준으로도 일본의 수출은 2018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증가하지 못했고요. 네? 잃어버린 10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2019년부터 적자가 지속됩니다. 네? 엔화 가치가 떨어뜨리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입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억제가 되고 그러면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돼야 되잖아요. 경제학 이론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이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사실 실패한 거죠. 근데 달러 기준으로는 달러 기준은 뭐 2011년 수준을 회복한 적이 없으니까 2012년 수준이 바로 아베가 정권을 잡기 바로 직전의 해죠. 2013년부터 아베 정권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지고 있잖아요. 2012년 수준이 달러 기준으로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아베노믹스는 그렇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해외 생산이 많다. 해외 기업들이 많이 나가서 그러는데 이 봐보세요. 일본이 그러니까는 이미 아베가 집권하기 전부터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해외로 나가기 시작해요. 나가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경제가 2018년 이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수출액이 그러니까는 감소하거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GDP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랬잖아. 2018년 수준을요. 해외 생산도 보게 되면은 2019년 수준에서 그러니까 거의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흐름을 봐야 됩니다. 흐름을 봐야 돼요. GDP 대비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금융위기 당시에 비하면 많이 나. 근데 그게 아베 집권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요.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조금 더 증가했지만은 2019년부터는 그것이 그러니까는 사실상 멈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대개 제조업들이 나가죠. 저임금을 노리고 나간 게 대부분입니다. 저임금을 노리고 나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임금이 굉장히 정체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임금의 이점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율, 현지법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해외 생산 비율이 2017년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예? 해외 생산 비율이 파란색 선입니다. 2017년에 정점을 이거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일본의 그러니까는 GDP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소개한. 그리고 이제 막대기는 뭐냐면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139조 엔 정도로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해외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해외 진출의 3분의 2가 중국과 아세안입니다. 지금 뭐냐면 저임금을 간 거죠. 물론 현지 시장을 이제 그러니까 간 것도 있지만은 저임금 때문에 나간 거죠. 그만큼 뭐냐면 일본이 그러니까는 그 경쟁력이 그러니까는 가격 경쟁력을 추구하는 건 후진 국가들의 특징이잖아요.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생산 체제를 최근에 이제 강화하는 것도 인건비의 이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니까 우리가 일본의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 NIIP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이라 해가지고 해외 순수한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죠.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이 2011년 12월 기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게 2011년 말까지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12년은 아직 통계가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요. 2021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11조 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현재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한 3조 달러 정도가 좀 넘습니다. 3조 달러 정도가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411조 엔보다 한 30조 엔 더 많은 442조 엔 정도를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하고 일본 중앙은행은 오히려 부채가 더 순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외화가 갑자기 유출될 때 효과적인 방어 수단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강제로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뭐니까 해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외환 보유액입니다. 일본이 외환 보유액이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일 많은, 아니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러니까는 그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한 2,300억 달러가 한 1년 사이에 줄어들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일본의 엔화를 방어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떨어졌던 거예요. 떨어졌는데 11월 달 다시 좀 증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예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 규모보다 작아졌어요. 작아졌습니다. 네?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1조 2,280억 달러거든요. 12월 달 기준으로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요. 1조 2,280억 달러입니다. 11월 달 좀 늘어나 가지고요. 그런데 예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달러로 환산할 때 이게 얼마냐면요. 1조 2,750억, 한 6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넘어섰느냐? 500억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는 예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국인이 일시에 다 그러니까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해소해 나가게 되면은 외환보유액으로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일부 사람들이 예국에 그러니까는 일본이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다. 맞아요. 3조 달러 이상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민간 기업들, 일반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물론 개인도 좀 있고요. 정부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부채가 더 많아요. 부채가 더 많습니다. 정부하고 일본 중앙은행은요. 그런데 민간 기업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러니까 국내로 동원하다가 엔화 그러니까 방어하는데 외환위기 안 나도록 방어하는데 투입하겠지만은 반드시 그러려는 법은 없잖아요. 민간은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해외 생산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마세요. 추세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의 주요 보유자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약간 별개인데 작년 6월 말 기준으로까지가 이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6월 말 기준이고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는 일본 은행이 50%가 돌파했죠. 50%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그러니까 한 50 절반 정도를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은행하고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그 이제 또 한 3분의 1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일본 은행이야 중앙은행이야 뭐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지만은 장부상으로는 평가 손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보유하면 되겠지만은 은행이나 연기금들 보험회사들은 상당한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